코스피는 만 포인트를 바라보고 ETF 시장 규모는 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세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교육세가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와 나아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첫 소식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교육세라는 게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지금 금융사들은 이 수익금에 대해 부과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교육세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사라든지 법인세는 좀 익숙한데 이게 사실 이자, 배당금 그리고 유가증권을 매매했을 때 이익에 주로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분기마다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요. 기본 세율은 한 0.5% 정도 되고 이번에 이제 과세 표준이 1조 원을 넘기면 이제 1%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납부 주체가 금융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스프레드에 녹아 들어가면 간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육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만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투자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LP 거래까지 이런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교육세는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매매 이익에 부과되는데 이때 손실은 빼고 이익만 합산해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최근처럼 이제 코스피가 1만 선을 노리다가 8천 선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익을 내는 거래도 많지만 손실폭도 상당한데요. 이 손실이 세금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 거래입니다. 지정된 증권사가 시장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고 매수, 매도 주문을 받아주는 역할인데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이 LP 거래에서도 이익만 교육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6개 증권사를 보면 이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 가운데 LP 거래 비중은 73%에 달했습니다. 네, 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 탓에 이제 교육세 부담을 지는 국내 LP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호가 스프레드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를 보면 이런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프레드 자체가 좀 작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차이가 국내 ETF라든지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래 비용을 높이고 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단순히 증권사 문제를 넘어서 이 시장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 부담이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업계가 예상하는 세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증권사 10개사 기준으로 이 주식, ETF 매매이익을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해야 될 것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4,9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게 전년에 670억 원과 비교하면 8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ETF 시장은 2023년에 100조 원에서 올해 500조 원대까지 올라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200%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세 부담도 아무래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과세 구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손익통산인데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교육세를 추산한 기준인 주식 그리고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은 49조 원 수준인데 같은 기간 매매 손실은 33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손실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이익은 16조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익만 합산한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TF가 특히 연금저축이라든지 IRP라든지 개인 투자자의 노후 생활과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세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이 투자자의 비용 부담으로 증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단순하게 증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증권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ETF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적어도 수익과 비용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 금융투자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연간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 이게 사실 1% 되는 게 이 올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권사뿐만 아니라 올해 은행권에는 최대 5천억 원, 그리고 또 보험 카드 업계 역시
3,500억 원에서 1,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역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경제부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행 교육세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줄고 교육 예산이 남아도는 현실과 따로 논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체 5조 7,235억 원의 교육세를 걷어들였는데 세율 인상에 따라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교육 현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신규 교사 채용이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이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교육 예산 2월 불용액만 31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증세보다는 비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구조를 고치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세 인상이 금융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줘 소비자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당장 보험업계의 경우 장기간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특성상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회계상 부채로 한 번에 반영되면서 지급 여력 비율이 급감해 계약자 보호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카드사들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을 꼬집습니다. 국회에서 교육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한편 서민 지원 관련 항목을 수익 금액에서 빼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세율 인하에는 난색을, 과세 표준 조정은 시행령에서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서민 보호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기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원가 이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은 적자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매출에 포함해서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실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회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우려와 업계 의견을 두고 최종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횡재세 성격으로 금융권에만 부과된 교육세에 대해 산업 간 불평등이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늘어난 교육세가 교육재정은 물론 금융사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인상했던 것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지금 그래서 다시 교육세율을 전년도 기준으로 인하하는 그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재경부는 다음 달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 후보지들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를 겪고 있던 광주 부동산 시장엔 훈풍이 불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에 용인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를 김원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광주 첨단 3지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에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조금 더 투자 수요들이 붙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반면 현재 반도체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를 수백조 원까지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용인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 그건 해야지. 경제적으로도 거기 문제가 있고. 호남 쪽으로 이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갈 수가 있겠냐. 보상을 다 받았어요. 혼란이 커지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 최고위 관계자를 통해 용인에 짓기로 한 생산 라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이전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긋고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가 거의 이제 후반부에 와서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리는 서남권 산업발전 포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대출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향후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는데요. 이미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은 경고 수준인 1%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처분하면 또 이게 빚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즉 DTA는 35%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상환 능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다주택자의 경우 수입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 즉 40%를 무려 30%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1분기 기준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은 24년 3분기 들어 1%를 넘긴 후 7개 분기 연속 1%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 은행권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3주택 이상 차주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변수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 심리가 결국 이 다주택자들의 이 매도 시점을 좀 늦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4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넘겼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 CSI는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주택 이상 차주가 가진 주택의 수도권 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현재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나 증여로 선회하면서 강남권 매매가는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올 들어 매도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계약 해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집을 전부 다 팔아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요. 이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이 주택 매도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제언했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과 이 개인 사업자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수치 하나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이 국내은행의 부실 여신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7조 7천억 원으로 7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줄을 이뤘는데요.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또 부동산,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 저하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취약 부문의 대출 부실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코로나19 금융 지원, 새출발 기금 확대 등과 같은 이 정부 지원책이 연체율 상승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가계 취약 차주들이 대출을 연체하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 체계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추가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800억 달러를 순매도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간에 국내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오르거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언제든 외국인의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인 만큼 이러한 매도세가 진정된다면 환율도 점차 안정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MSCI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 투자 매력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이 불발된 데 대해선 한국이 외환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MSCI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진행 중이고 또 개선된 제도들도 아직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또 역외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추후 MSCI 지수 편입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IP 사업으로 가장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은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입니다. 저의 목표는 국내 매출이 10% 미만이 되는 겁니다. 신규 IP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로 준비가 되고 있고 아마도 연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신드롬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늘 공식 굿즈가 출시됐습니다. 한국을 넘어 중국까지 사로잡은 캐릭터 티니핑도 또다시 인기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트렌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가감없이 전달하는 참견하는 기자 시간에서 오늘은 국내 캐릭터 산업에 대해 이서우 기자와 살펴봅니다. 네, 이 기자. 이번에 캐대헌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과 이 왕구 등 굿즈들이 이 티니핑을 만든 회사 SAMG가 독점 출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바비로 유명한 미국 완구 기업 마텔과 손을 잡고요. 오늘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캐대헌 캐릭터 완구에 대한 이 판매 독점권을 확보를 한 건데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한 달 만에 시청 3억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흥행을 이끈 캐대헌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톱티어 완구 기업인 마텔과 하스브로가 동시에 이 넷플릭스로부터 캐대헌 제품 사업권 확보에 나설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캐대헌은 대성공이다 이런 공식이 통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월마트 등 해외 주요 유통 채널에서는 이 캐대헌 상품들이 대부분 출시 직후 품절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에 국내 판매 독점권을 사들인 SAMG 엔터 관계자는 캐대헌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IP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티니핑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 부모들의 지갑을 쉴 새 없이 털어간다고 해서 등골핑, 파산핑으로 불릴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저도 이제 남 얘기가 아닌데 지금 중국에서는 캐대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기준 이 SAMG의 해외 매출은요 1,400억 원을 넘겼고 이 해외 매출 비중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티니핑은 중국에서 이 새 시즌이 방영될 때마다 텐센트, 아이치 등 현지 영상 플랫폼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또 다른 자체 IP인 이 메탈 카드봇이 남자아이들을 중심으로 팬덤층이 생기면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티니핑의 인기가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올해 신규 영화가 개봉하면 또 제2의 열풍이 예상된다고요? 네, 오는 8월에 이 티니핑 극장판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이 개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공개된 1편 사랑의 핫쇼핑이 관객 124만 명을 등원하면서 대흥행한 바 있죠. 이번 시즌2는요, 이 국민 캐릭터로 이미 자리 잡은 핫쇼핑이 등장하는 만큼 전작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편은 개봉 당시에 이 손익 분기점의 2배 수준인
110억 원의 티켓 매출을 냈고요. 또 티니핑 IP를 활용한 굿즈 등 파생 매출 또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 하나로 적자를 지속하던 한 기업의 흑자 전환을 이끌었으니 그 위력이 실감 날 수 있는데요. 특히 티니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이유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 등장 캐릭터가 늘어나는 수집형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캐릭터가 100종이 넘고 각종 피규어와 키링 등 다양해서 아이들이 계속 사 모으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기업에서 티니핑 캐릭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권리를 사가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SAMG 엔터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112억 원에서 지난해 265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네, 이 캐대언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면서 북미에서도 이 국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좀 인기도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을 기회로 SAMG 엔터도 이 열풍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캐대언이 이제 인기를 끌긴 했지만 사실 한국 기업이 만든 IP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만든 IP가 글로벌 흥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캐대언을 통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OST 골드는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고 또 작품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그래미 어워즈 등에서 수상했던 만큼 이렇게 캐릭터 산업이 앞으로 다양하게 IP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디즈니의 겨울왕국 그리고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포켓몬처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 세계관과 캐릭터가 국내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기대입니다. SAMG 엔터는 전 세계 시장을 타깃하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IP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견하는 기자 이서후 기자였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기업용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해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권 분석을 좀 하고 싶어 시스템 좀 만들어줄래? AI의 업무를 시키자 5분 만에 지역 상권을 분석한 정보판을 완성합니다. 기업들은 KT가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짧은 시간 내 AI 에이전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서는 약 3개월 이내에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함께 잡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3사는 AI 사업을 벌여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AI 솔루션 사업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통신 3사는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AX 기업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최근 SK텔레콤도 임직원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사내에 도입했습니다. 내부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인 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통화용 AI 에이전트인 익시오를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통신사에 수출했습니다. 익시오의 첫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기업 고객용 AI 솔루션 사업을 국내외로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이통 3사의 실적 반등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단순히 AI 가전을 탑재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 주거 환경에서 겪는 번거로움과 고민들을 삼성의 AI 기술로 적극 해결한 결과입니다. (6월 24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